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왕유정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동기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유정이 무슨 일 있니? 얼굴빛이 안 좋아. 혹시 아픈 건 아니지? 라며 염려를 해주더군요. 아니라고 밝은 표정으로 둘러댔지만 사실 친구들 말이 맞아요. 저에게는 가슴속 깊이 쌓아둔 감정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제 고민들이 제 표정 속에 다 쓰여 있는지 신기하더군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집안일이니 내 입으로 내 집안 얘기를 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니 가까운 지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익명에 기대어 이곳에 글로써 제 마음을 표현해 볼까 합니다. 여과 없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나갈 테니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유방암 환자예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남편과 사이도 좋은 건강한 30대 중반이며 이제는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의사로부터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눈앞이 까맸어요. 눈앞이 올블랙이 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친정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도 없는 데다가 외동이라서 형제자매도 없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일단은 남편에게 알리려고 휴대전화를 눌렀는데 그만 끊어버리고 말았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전 제 남편에게 제 유방암 진단을 비밀로 하고 유방암 수술을 혼자서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했었어? 아직 병원이야? 검사 결과는 나왔어? 의사가 뭐래? 다그쳐 묻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제 의지대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건강하다네. 아무 이상 없다고 걱정 말래. 남편은 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3번이나 암에 걸려 가족 모두가 투병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여서 암이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어하죠. 요즘에야 암 환자들의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빠른 편이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수술 날짜 잡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여러 날 입원을 해야 하고 회복도 더디고 말이죠. 외동아들인 남편은 시어머니가 입원을 할 때마다 밥도 손수 해먹고 빨래며 청소며 가사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대요. 이건 문제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투병 중에는 가족들을 정말 힘들게 했다고 해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불안감과 짜증을 모두 가족들에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 온갖 짜증을 감내하면서 엄마가 완쾌되길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죠. 그래서 저희 커플의 연애 기간은 다른 커플들에 비해 길어졌고 덩달아 결혼식도 시어머니가 완쾌가 되면 하자고 늦춰졌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암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미뤄왔던 결혼식을 서둘러서 치렀답니다. 시어머니의 투병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지긋지긋했던지 남편은 지금도 저에게 우리는 아프지 말자, 건강하게 살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시어머니의 암 완치 판정이 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또 암이라고 하면 남편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 제 몸에 있는 암덩어리 위치가 유방 아래쪽이라서 수술도 어렵지 않다는 의사의 말로 혼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퇴원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요즘은 암 수술 환자도 수술 후 입원한 지 5일이면 퇴원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혼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하리라 계산을 했죠. 그리고 절친인 제 친구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또 남편 몰래 암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제 남편이 산림청 직원이라서 주말에만 집에 오거든요. 게다가 제가 수술을 받는 주는 남편이 주말 근무를 하는 날이라 더 속이기가 쉬웠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장거리 커플이었고
제 직장 때문에 지금도 주말 부부를 하고 있죠. 저는 수술 날짜를 월요일로 잡고 퇴원은 금요일로 맞춰놨어요. 제가 일하는 미술학원에는 한 달간 쉬겠다고 말을 해놓고요. 제 생각대로 병원 일정이 척척 맞아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전 요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말이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회복도 빨랐어요. 그렇게 전 완벽하게 남편과 시댁 어르신들 몰래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됐죠. 모든 것이 척척 제 생각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저를 호출하신 거죠. 내일 집으로 좀 와라. 일할 거니까 편한 옷 입고 와.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안 되는데요 라는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하고서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러고는 이후에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의미 있는 일을 자청하셨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기분을 아시겠다면서요. 본인은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암에 걸려 투병을 해본 장본인이라면서 누구보다도 암 환자들의 심정을 잘 아니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환우들과 나누고 위로해주고 싶다면서 봉사단체에 들어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셨죠. 내가 암 환자였잖아. 그러니 누구보다도 암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힘들 때 말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암 환우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며 진심을 다해 활동을 하셔서 봉사단체 내에서 천사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올 초에는 회장이라는 감투까지 받게 되셨어요. 회장직을 맡은 이후로 시어머니는 외부 활동이 더욱 많아지셨고 방송 인터뷰를 하신 적도 있죠. 그렇다면 암 환우들을 위한 봉사단체 회장이신 저희 시어머니가 과연 집에서도 천사이실까요? 전 정말이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큰 수술을 너무 많이 받으셨고 아직도 약을 복용하는 터라 약 기운 때문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지금은 참고 있지만 언젠가 제가 폭발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가 활동 중인 봉사단체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의 민낯을 터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가끔 하곤 하죠. 좀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감으로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있다.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며느리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며느리감은 얼추 내 아들과 학벌이 엇비슷했으면 좋겠고 공무원이었으면 싶다. 또 결혼을 하면 처가가 생기고 처가가 있으면 처가덕도 좀 보고 살았으면 하는데 아휴, 이게 말이 되니? 너는 하나도 내 기대에 못 미치잖니. 출신 대학은 우리 아들보다 못하고 불안정한 학원 강사에 거기다 친정은 아예 없고. 남편이 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주었고 거기에 시아버지께서도 조실 부모하고도 씩씩하게 잘 자랐다면서 저를 기특해 하며 결혼을 승낙해줘서 저는 이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었죠. 시댁은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의 파워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의 뒤끝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으면 말끝마다 친정 없는 저를 무시하고 자잘한 일에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저를 일방적으로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모르는 듯 하면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신혼이야, 신혼. 우리 때하고 같아.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부끼리 취미생활이며 여행이며 쇼핑이며 오죽할 게 많아.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 자주 부르지 말라고. 이제 당신 암도 완치됐잖아. 며느리 자주 부르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하라고. 운동삼아 한다고 생각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억울해하셨어요. 당신은 말을 해도 참 가시가 있어요.
누가 들으면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겠어요. 아니, 내 며느리가 시댁에 오고 싶다는데 그럼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요? 당신도 참 참견할 걸 해요. 하면서 변명을 해대더군요. 시댁에 오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 그것도 가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편하겠어? 가시방석이지. 당신이 새댁이었을 때를 생각하라고. 신혼 좀 즐기게 애들 좀 놔줘.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는 빈도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대신 시아버지가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곤 했죠. 오늘도 딱 그런 타이밍인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오늘 암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 날이라면서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행사장까지 음식 배달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제 눈에 시어머니께서 사놓은 식재료들이 어찌나 많은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널 왜 부른지 대강 짐작하지? 오늘 암 환우들 봉사활동 날이다. 내가 음식을 좀 해서 가져가기로 했어. 야채랑 고기 손질은 내가 대강 해놨으니까 뒷일은 알아서 해라. 참, 너 잘 알고 있지? 환우들은 음식간 세게 하면 안 된다. 고기는 얇게 점인 것만 사용하고. 그럼 내 며느리 솜씨 믿고 나는 들어가서 좀 쉴란다. 아휴, 혼자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장 보고 왔더니만 힘이 드네. 시어머니께서는 암 환자를 위한 특식을 봉사활동 현장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본인은 하나도 거들지 않고 시장을 봤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한숨 푹 주무셨어요. 그러고는 나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에게 일만 시키셨죠. 제가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고 젊어서 회복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 환자인데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게다가 운전을 해서 그 음식을 행사장까지 가져가기란 완전히 무리였죠. 또한 시어머니 성격상 음식 배달로만 끝낼 게 아니라 봉사활동 현장에 도착하면 저에게 여러 가지 잡일을 시킬 게 뻔하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일을 했다가는 100% 몸살을 앓거나 심하게는 재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 며칠 몸살 기운이 있어서요. 제가 음식 장만까지만 마무리하고 음식 배달은 빠질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시는 겁니다. 몸살이라고? 그럼 난 어쩌겠니? 이 아픈 몸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몸살기 좀 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아이고, 너 정말 웃기는 애다. 시댁이 그렇게 우스워?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만만해? 시아버지가 네 편 들어주니까 아주 우습지? 난 말이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몸살기가 있어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내 하면서 살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매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음식 만들고 운전해서 배달만 해달라는데 그게 어려워? 내 부탁이 그렇게 무리인 거니? 그렇게 그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에 불려가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봉사활동 현장에 음식까지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식은땀을 흘려가며 봉사 현장에서 환우들이 먹을 음식들을 차리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하고 치우는 것까지 모두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봐라, 이렇게 멀쩡한데 아프다고? 그런 거짓말 다시는 하지 마라. 나한테는 안 통해. 하시면서 환우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하고 있는데 봉사단체 회원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여기 치울 테니까 저기 가서 좀 쉬세요. 라고 하더군요. 회원 눈에도 좋지 않은 제 컨디션이 보이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리 야속하게 말을 하다니 정말 서운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전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뻗어버렸고 다음날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3일 입원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뒤에 퇴원을 하고 여전히 남편에게는 아픈 사람 티를 전혀 내지 않은 채 감쪽같이 속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문득 달력을 보니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더군요.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께서 음식 장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엄청 시키실 텐데 아직은 하루 종일 명절 음식을 장만할 정도의 체력이 될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젊은 나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암 수술을 받은 암 환자인데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면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한 소리 하실 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이리저리 굴렸죠. 그러다가 최소한 차례상 차리는 수고라도 덜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봉사활동 다녀와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여파가 아직도 가시질 않네요. 죄송한데요, 어머니. 올해 새해 차례상만 음식을 사서 차리면 안 될까요? 이번 차례상만요, 어머니. 제 딴엔 아주 예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눈을 무섭게 뜨시고서 속사포처럼 말을 뱉어내시더군요.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이제 2년 차야. 어디서 게으름이야? 시집 온 지 10년도 안 된 며느리가 뭐라고? 봉사활동 음식 좀 해주고 음식 배달 좀 해줬다고 그걸 아직까지 생색을 내?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아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 저번에도 솔직히 많이 아픈 거 아니었잖아. 일할 때 보니까 아주 쌩쌩하더구만. 또 꾀를 부리려고 그러네. 너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나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라고. 꾀병 그거 누가 넘어갈 줄 알아? 헛소리 하지 말고 이 집안 풍습대로 이번 설에도 차례상 정성껏 차려라. 만들어진 음식 사기만 해봐. 난 그 꼴 죽어도 못 본다. 그리고 말이야, 차례상 음식 준비할 때부터 생활한복 입고 준비하는 거 알고 있지? 난 시어머니에게서 그렇게 배웠다. 내가 배운 그대로 내 며느리한테 전해준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꾀병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사서 지내자고 말을 해? 대체 네가 뭔데? 내가 차례상 함께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다. 너 이번 차례상 혼자서 준비하고 차려라. 혼자서 차려봐야 아 뜨거워 하면서 정신 차릴 거 아니야. 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테니까 너 혼자서 준비 다 해. 만약 음식이 부족하거나 소홀하기만 했단 봐. 네 시아버지가 말리고 네 남편이 말려도 그대로 소방 맞을 줄 알아. 애가 아주 시어머니 찜쪄먹으래야.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형님도 없고 동서도 없이 저는 혼자서 차례상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제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차례상 준비를 해야만 했죠.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몸 상태는 좋지 않고 그렇다고 암 수술을 받아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에 한바탕 펑펑 울고 났더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번 차례상 음식 준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셔서인지 아침부터 종일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명절 연휴에 늘 정신이 없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미안해. 나라도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올해도 일이 그렇게 됐네. 괜찮아. 당신이 뭐 놀면서 나 안 도와주나?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요. 이번 설 연휴 역시도 산림청에서는 산불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올해도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해마다 명절이면 직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데 그래도 올해는 남편이 운이 좋아 설날 당일에는 일찍 시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나쁜 성품은 아니시지만 가부장적인 분이시라서 단 한 번도 주방 근처에는 얼씬거리신 일이 없었죠. 그러니 혼자서 차례상을 차릴 수밖에요. 참, 저희 시댁은 명절이 다가오면 음식 준비에서부터 생활한복을 입어야 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생활한복을 입고서 시장을 보러 갔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식자재들을 사서 시댁에 들어왔죠. 집에 들어왔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거실에 나와 있을 때만 잠깐 저를 도와주는 척하고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도 손을 놓고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그러니 혼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수 음식을 만들려고 시장에서 사온 식자재들을 모두 손질하고 이제 슬슬 혼자서 산적을 만들고 생선을 찌고 탕국을 끓여놓고 나물을 무치고 마지막으로 전을 부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가 휘청거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정신줄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죠. 간신히 정신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시아버지께서 안방에서 나오시다가 절 보셨어요. 아가,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정신 차려라. 휘청거리다가 간신히 정신줄을 잡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시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아버지께서 제 몸을 잡아주셨더군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힘이 빠져버렸어요. 정신은 조금 있었지만 도저히 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지. 왜 제사 준비를 한다고 나서?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나머지는 네 엄마한테 맡기고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저는 온 힘을 다해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괜찮아요. 어지러움만 살짝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아버지 말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쉬었다가는 시어머니가 쏜 어떤 화살이 제게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뭐가 급하다고 잠깐 쉴 시간이 없어. 아유,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잠깐만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이런 몸을 해가지고서 무슨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고 참. 저는 시아버지의 배려로 잠깐 방에 들어가서 서 있기도 힘든 제 몸을 침대에 뉘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못내 제가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다시 저를 찾으시더니 아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자.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저는 극구 사양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에요, 아버님. 병원은 무슨.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 걱정 마시고 아버님 일 보세요. 저 정말로 괜찮아요.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고 시아버지를 안심시켜드렸죠. 그럼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른 집에 오라고 해야겠다. 제수 음식 빨리 끝내버려야지. 네 엄마 잠깐 누구 좀 만난다고 나갔거든. 걱정 말고 쉬어라. 네 엄마 오면 내가 다 말하마.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럼 전 좀 쉴게요. 하고 그대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 잠에 빠져들었을까요? 눈을 떠보니 몸이 조금은 가벼운 듯 했어요. 의식도 또렷하게 돌아왔고요. 그런데 여전히 몸을 일으켜서 주방으로 나갈 힘이 없어서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시부모님이 하시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몸살기가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굳이 그런 애를 일을 시켜야겠어? 그리고 그런 애를 일시키고 당신은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사람이나 만나면서 싸돌아다니다 와? 사람이 왜 그리 인정머리가 없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안 귀한 며느리라고. 내 식구한테 그러면 당신 벌 받아.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꼭 절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야겠어요? 며느리가 몸살기가 있어 보여서 일하지 말고 누워있으랬더니 푸득풀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제수 음식만큼은 이 집안에 며느리인 자기가 해야 한다면서 나서는데 그 기특한 마음을 제가 말려요. 그리고 당신 오해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특별한 일도 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싸돌아다니다가 왔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수 음식 하는 데 쓰라고 아는 지인이 참기름 준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간 거예요. 시골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라 귀한 거라고 차례상에 꼭 쓰랍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러 잠깐 다녀오는 길인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시원하세요? 안방에서 자기 볼 일만 보던 사람이 뭘 안다고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변명을 하시더군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제 몸뚱이를 일으킬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듯 이중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제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봉사활동할 때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경제권을 꽉 잡고 있고 학식도 높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그에 맞는 교양을 부리고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고 구박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주민을 만나면 세상 다정한 이웃 코스프레를 하시면서 집에 들어오면 201호 여자 옷차림 어떻고 1402호 할머니는 어떻고 하면서 험담이 장난이 아니죠. 뿐만 아니에요. 동창들 전화가 오면 앞에서는 부럽다 어쩐다 하시면서 전화를 끊고 나면 하는 말이 전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년이 남편 잘 만나서 교양 있는 척은 다 하고 다녀. 아이고 어이가 없어 정말 하시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분이시죠. 저는 이 상태로 몇 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거실 쪽에서 시부모님의 얘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끼니 때가 훨씬 지났는데 며느리 밥 먹여야 하는 거 아니야? 미음이라도 좀 끓여줘.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빡했네. 내가 만둣국 먹일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쉬어요. 이런저런 생활소음과 함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안방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가 식사를 챙겨서 제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오자 불을 켜고서는 여우 같은 년, 다 듣고 있었지?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일하기 싫어 누워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작은 목소리로 평소처럼 온갖 얘기들을 해대셨어요. 1년에 집안 제사가 몇 번이나 있다고 꾀를 부리는데 조상을 모시는 일 하기 싫으면 당장 내 아들하고 갈라서든가.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처음부터 내가 너 며느리로 탐탁지 않아 했던 거 기억하지? 내 아들과의 사이에서 아직 애도 없겠다. 갈라서는 거 일도 아니다. 내 아들이 위자료 줄 것도 없어. 명심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 눈에 안쓰럽게 보여서 개수작 부리면 콩물도 없을 줄 알아. 어디서 시아버지 믿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온 힘을 들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시어머니가 끓여온 만둣국을 제 얼굴 쪽으로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잘 피해서 뜨거운 국물을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 몸 어딘가에 뜨거운 만둣국의 국물이 닿았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시 같은 년, 너 일부러 나 물 먹이려고 연기하는 거지? 내가 네 녀석을 모를 줄 알아? 아이고, 너만 보면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했어요. 바로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켰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 역시 저와 비슷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스마트워치에 녹음을 해서 시어머니의 이중성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나요? 시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가족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막상 며느리가 증거를 내놓으니 가족들이 모두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를 잡아보려는 거였죠. 내 아들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며느리 니녀는 학원에서 몇 시간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들어와서 몸살이 났다면서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차례상 좀 차리라고 했더니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려? 왜? 시아버지가 너한테 미음이라도 끓여서 갖다 주라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으냐? 이 시어머니 이겨먹은 것 같아? 그럼 내가 네 입에다 미음이라도 떠먹여줄 줄 알았어? 하면서 차마 제가 옮겨 쓸 수 없을 정도의 육두문자까지도 저에게 해대더군요. 전 기가 막혔습니다. 뜨거운 만둣국을 제 몸쪽으로 부었을 때 제가 잘 피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제 얼굴이나 몸에 쏟아졌더라면 어땠겠어요. 그런 짓을 해놓고 저한테 육두문자 욕까지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제 인내심은 이제 바닥이 나버렸죠. 이제는 저도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저도 진절머리가 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알려버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에게 오늘 제가 아픈 이 모습이 꾀병이 아님도 보여주고 싶었죠. 어머니, 저 진짜 아프다고요. 꾀병 아니라고요. 어떻게 시댁에 와서 꾀병을 부리겠어요? 어머니야말로 왜 제 진심을 안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제 말은 모두 거짓말로 들리세요? 이게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아? 아까 주방에서 쓰러진 것도 쇼잖아. 그럼 설명을 해봐. 왜 하필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지는데? 시아버지 포라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저번에 내가 봉사활동하던 날도 몸살 났다느니 어쩌느니 떠들었지만 일만 잘했잖아. 내가 네 속도 모를까 봐? 훤히 다 보인다 보여. 너무나 답답하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입고 있던 생활한복의 저고리를 펼쳐서 시어머니 앞에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어머니. 제 왼쪽 가슴 아래 붙어있는 수술 거즈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잘 아시죠? 시어머니는 제 몸에 붙어있는 수술 거즈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본인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으니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에고 모니나 이게 뭐야? 너 연극하려고 거즈까지 몸에 붙이고 온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럽더군요. 전 거즈를 떼서 수술한 자국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연극이라고 안 하시겠죠? 이제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치더군요. 할 수 없이 전 가족들에게 비밀로 가져가려고 했던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저 유방암 수술했어요.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이 거즈가 뭘 의미하는지. 이거 수술 자국 드레싱하고 거즈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래도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꾀병 부리는 거라고요? 시아버지 앞에서 쓰러지는 거 시간에 맞춰서 쇼한 거냐고요? 대체 왜 그렇게도 절 못 믿으세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말끝마다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면서 못된 며느리 취급하시는 건데요. 하고 저는 일부러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안방에 있는 시아버지가 들을 수 있게요. 저 하나밖에 없는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고 제사도 잘 모시고 싶다고요. 제발 제가 잘할 수 있게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제 계획대로 안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는 달려오셨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인데 큰 소리가 나고 그래? 당신 며느리한테 또 뭐라고 한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고서는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 몸의 수술 자국을 보지 못하게 얼른 생활한복을 들어 제 어깨 위로 감싸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얘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만두국 먹으라고 줬더니 쟁반을 놓쳐버렸지 뭡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먹여줄 것을 아픈 아이더러 침대에 앉아 먹으라고 했더니. 아가, 이쪽으로 자리 좀 옮겨봐. 젖은 이불부터 어서 치우자. 이러면서 호들갑을 부리더군요. 그러면서 주저리 이런 변명들을 해대셨어요. 넌 내 말을 왜 이렇게도 안 듣니? 아프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아프면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병원 가라고 병원비까지 며느리 손에 쥐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그랬으면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병원에 갔어야지. 며느리를 이렇게 걱정하는 시어머니 없는 줄 알아라. 날 봐서라도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봐. 알겠지?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만 계셨어요. 순간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제 속마음을 시아버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언제 저 병원에 가라고 돈 주셨어요? 전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는데 귀신이 고칼로리시네요. 제가 전곡을 찌르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슬슬 보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아유, 얘가 정말 아팠나 보네. 기억이 없어? 잘 생각해봐. 저는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죠. 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신 적 없어요. 없으니까 기억도 없는 거죠.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하시는 봉사활동 음식 장만이며
음식 배달에 뒤처리까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꾀병 부린다면서 온갖 욕은 다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제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차례승 음식만 사서 지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꾀병 부린다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또 저에게 하셨잖아요.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야말로 제가 만만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픈 날이 있다고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춰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오해를 단단히 했구나. 그래. 사람이 아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상대가 하지 않은 말도 했던 걸로 착각하기도 하지. 내가 아픈 사람들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아가, 더 쉬어라. 여보, 우리는 나갑시다. 우리 때문에 새아가 못 쉬겠어요. 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쐐기를 받고 싶었죠. 어머니, 말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죠. 대답하세요. 정말로 저한테 꾀병이라고 하신 적 없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저한테 병원에 가라고 돈 주셨어요? 진심이세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빨리 이 방에서 나가자는 제스처를 하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 없어. 친거 대봐. 애가 이제 하다 생사람을 잡네.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럼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제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 녹음분을 틀어버렸죠. 이래도요? 스마트워치에서는 녹음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방금 전 저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심하게 욕설까지 하는 부분들이 여과 없이 모두 흘러나왔죠. 시어머니는 놀라서 당황하다 못해 얼어붙어 버렸고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어요. 당신 이게 사실이야? 아픈 애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을 가로채고 다시 제 탓으로 말을 돌렸어요. 얘가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시어머니를 아주 콜로 가게 만드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거 당신 목소리 맞잖아. 새아가가 오죽 억울했으면 녹음을 다 했을까. 당신은 빠져.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서 녹음된 내용을 모두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쉬라고 하시고서는 시어머니에게 얘기 좀 하자며 손을 잡아 끌고 방에서 나가셨어요. 안방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투는 소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야단치는 소리였죠. 일을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몸에 만두국을 부으려고만 하지 않았더라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니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릴 수밖에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났고 다음 날인 설날 당일이 됐어요. 남편이 일찍 집에 왔더군요. 남편은 금방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시어머니와 저와의 일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가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더군요. 그러고는 자신에게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서 서운해했어요. 내가 아무리 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지만 어떻게 말을 안 할 생각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수술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안 할 수가 있냐고. 당신 친정엄마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으면서 나밖에 없으면서 왜 얘기를 안 해. 정말 서운하네. 왜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 저는 왜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고생했잖아. 그 때문에 당신 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데 어머니 암 완치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내 얘기를 해. 의사가 그러더라. 암 위치가 유방 아래쪽이라서 수술도 수월하고 회복도 빠를 거라고.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수술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다른 의도는 추호도 없어. 내 맘 알겠지, 여보? 그래도 남편은 제가 유방암 수술을 혼자서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함을 금치 못했어요. 주말 부부라서 평소에 잘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혼자서 암 수술까지 받게 했으니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하더군요. 괜찮아, 여보. 그리고 앞으로 나 더욱 예뻐하고 사랑해주면 되잖아. 하면서 저는 남편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죠. 남편은 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어느 정도 풀더니 제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듣더군요. 남편은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서는 분노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로 내 엄마가 이랬다고? 아빠나 내가 없으면 당신을 이런 취급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더군요.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을 때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부리며 힘들게 했지만 그러는 환자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들까 싶어서 남편은 꾹꾹 눌러 참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암 완치 이후에 암 환우들에게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고 엄마를 존경했는데 막상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는 이런 대접을 했냐면서 엄마에 대한 오만 정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평소 고지식하고 정의로운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봉사단체에 알리고자 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할 자격이 없으세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암인 걸 내가 알고 그랬다는 거야? 모르고 그랬지. 안 그래? 며느리 네가 말해봐라. 내가 알고 그랬을까? 난 며느리가 유방암인 걸 몰랐다니까. 저는 답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이 사람 암 환자라는 걸 몰라서 이런 대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고발하고 사죄를 했죠. 암 환자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회장이 정작 암에 걸린 며느리한테는 혼자 차례상 차리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제가 신혼 초에 시어머니와 봉사활동을 갔었을 때 회원들이 없는 곳에서 며느리를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봉사 현장에 나와 시어머니를 돕는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긴 회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며느리를 딱하게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도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니. 결국 이 봉사단체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시어머니 같은 분은 필요 없다면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봉사단체를 찾아가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고발한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환자들에 대한 마음은 자신의 진심이었노라고 못 박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넌 엄마보다도 아내가 더 중요하니? 너 그런 아들이야? 그렇다면 난 그런 아들 필요 없다. 하면서 아들과 인연을 끊겠노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서 봉사단체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읍소를 하셨어요.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마음 잘 알죠.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러니 이 봉사활동만은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봉사단체 회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죠. 암 환자라는 걸 몰랐다고 하면 다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요. 며느리가 암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며느님이 말을 했대잖아요. 몸살이어서 몸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럼 집에서 쉬라고 해야지 그 며느리를 꼭 일을 시켜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장님,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정 떨어지네요.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명 잘하셨어요. 저는 봉사단체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봉사단체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말들은 한 회원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아드님이시죠? 여기 봉사단체인데요.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며느리한테 막대한 것은 암 환자인 걸 모르고 그랬다나요? 그 변명에 저희 회원들이 더 화가 났어요. 암 환자든 아니든 며느리한테 그래선 안 되죠. 아드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제법 제 몸을 추스르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절 찾아오셨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널 너무 힘들게 했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서 받은 아픈 말들이 아직도 뼛속 깊이 사무쳐 있어요. 가해자는 쉽게 말을 하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가 아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당분간 서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는 건 만약 제가 암 환자가 아니었다면 저한테 끝까지 가책을 느끼지 않고 괴롭혔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분하고 억울해요. 시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애완동물을 아끼는 남편의 지인이 생각나요. 남편의 지인은 애완동물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람에게만은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호호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 당장 병원에 달려가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치거나 아프면 나 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지인이 힘들었을 때 그 여자친구는 온갖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자마자 가차없이 버렸대요.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그랬더라면 가슴 아파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쏟아부었을 거면서요. 남편은 지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가차없이 손절해버렸어요. 남편이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지인과 단번에 손절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죠.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이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만 상대를 동정하고 마음을 쓰고 관대하게 구는 사람은 이제 역겨워서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멀리서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 옆에 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라 할지라도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왜 이제야 말했냐면서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몇 해 동안 시댁에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끊어버렸죠. 시아버지는 명절에만 저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고 가셨고요. 시어머니는 외로움에 사무쳐 눈물을 흘리셨지만 상처는 쉽게 옅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제 가슴 속에 있는 오랜 상처를 이렇게나마 얘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네요. 여러분의 가족 간에는 진심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건네길 바랄게요. 그게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